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요, 아직도. 사실 일반적인 회사를 다녀서는 대도시의 도심지에서는 많이 힘든 게 사실이거든요. 전 세계로 봐도. 자, 400 끌어가자. 자, 국내 직장인 평균 연봉이 4,500만 원 수준이다. 이거를 이제 12로 나누면, 12로 나누면은, 대략적으로 300 후반대가 됩니다. 300, 한 70만 원대라고 하면은, 평균 연봉이니까, 이게 이제 400 정도는 되는 거네?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런 컨텐츠를 계속 하는데도 정말 신기한 게 뭐냐면, 여전히 연봉에 대한 후려치기, 올려치기는 늘 계속 존재를 해요.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제가 이거를 꾸준히 올리는 이유가, 제발 현실 감각을 찾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 감각을 제발 찾고, 거기 안에서 전략을 세워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내가 월급을 올렸을 때, 300에서 400 정도 되겠구나.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거기다가 뭐 여기서 이제 뭐 부업을 한다거나 여러 가지 아르바이트를 한다거나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소득을 늘려가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상하게도 진짜 여러 가지 커뮤니티나 뭐 여러 가지 이제 온라인에서 뭐 댓글 달리는 거나 이런 걸 계속 봐도 실제 돈의 어떤 자산 상태라던가 실제 소득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객관적인 통계를 모르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요, 아직도. 그래서 한 번씩 계속 다루는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평균 연봉이 4,500만 원 수준인데 소수의 고액 연봉자들이 끌어올린 수치로 보인다라는 거죠. 근데 그리고 실제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통계 개념이 약하다 보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중위값하고 평균값은 다르잖아요. 이거에 대해서도 대부분 생각을 잘 안 하신다는 거죠. 주변 도루, 맞아. 주변 도루가 너무 많아요. 야, 내 주변은 뭐. 그리고 이게 그런 게 있거든요. 내가 계속해서 뭔가 공부를 하고 현명해지려면은 내 주변에 있는 집단이 이게 평균적인 집단인가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내가 어떤 다른 전략을 세울 수가 있어요. 이거는 내가 가난한 사람도 마찬가지인데, 예를 들면 가난한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가 맨날 만나서 이제 뭐 얘기하는 친구들이 과연 이게 이제 일반적인 집단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내가 여기서 주변 친구들이 얘기하는 거는 이런 부분은 좀 잘못됐고 이런 부분은 맞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대부분은 그 주변 도르들은 주변에서 뭐 이랬다 그러면은 사실 무적의 논리예요. 그래, 네 주변은 그렇겠지. 전체는 아니잖아. 계속해서 뭐 주변이 어쩌고 했으니까 이 주변을 보면서 뭐 전략을 세우고, 물론 이제 내가 이미 부자고 그 다음에 주변도 부자야. 그러면 그 주변 집단에서 하는 얘기가 돈 관련 얘기는 정답일 가능성이 높겠죠? 당연한 얘기죠.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 소득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자, 그래서 실제로 이제 조사를 해보면 이제 통계가 어떻게 나오냐면, 2024년 직장인 평균 근로소득이 얼마냐면요. 1인당 평균 약 4,500만 원, 연봉 기준으로. 월 환산하면 약 375만 원이고요. 그래서 겉으로만 보면은 375만 원 정도는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지만, 중위값은 한 번 더 강조하는데, 월 환산으로 보면은 285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300만 원, 그러니까 그 300충이라고 얘기를 하는, 그러니까 뭐 사실 그런 표현도 왜 쓰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300이라고 하는 그 금액이 사실은 그냥 중위값이에요. 자, 그러면은 제가 그래서 저번에 이제 250만 원으로는 어떤 식으로 돈을 모아야 되나 뭐 이런 얘기를 드렸던 게, 월급이 좀 올라져서 한 300, 이제 실수령으로 300이 되면 이제 세전으로는 더 높겠죠. 한 340, 50 막 이렇게 될 텐데, 이제 이 월 환산을 했을 때 약 285만 원. 이것도 세전인데 평균과 중위값 차이가 지금 점점 벌어지고 있는데, 얼마냐면 1,000만 원 이상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이제 평균값하고 중위값의 괴리가 굉장히 큰 거죠. 그래서 소득선으로 정렬했을 때 정중앙에 있는 직장인 월소득은 300만 원이 채 되지 않는다. 강조하는 겁니다. 제가 중위값이 285만 원이에요. 예. 자, 그래서 초고소득층 그럼 어느 정도를 벌고 있느냐? 자, 이거를 이제 봐야 되는데, 상위 0.1%의 평균 연봉이요. 상위 0.1% 기준이에요. 소득자 중에. 자, 9억 9,937만 원입니다. 전체 평균 22배. 10억 정도 번다 그냥 보시면 되겠죠. 10억. 한 해에 연봉으로 10억을 버는구나. 물론 세전 기준이긴 하지만. 자, 상위 1%, 그러니까 100명 중에 1명은 얼마를 벌고 있냐면 3억 4,630만 원입니다. 이것도 전체 평균의 8배에 해당을 하고요. 상위 10%,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고소득자의 저는 기준 보통 이제 상위 10%로 보거든요. 자, 상위 10% 평균 연봉이 9,117만 원이에요. 딱 여기가 이제 뭐냐면 대기업 중에 좋은 곳이겠죠. 물론 뭐 하이닉스 같이 지금 최근에 뭐 성과급이 엄청 터지고 이건 더 높겠죠. 이제 상위 10%는 전 보통 이제 대기업의 기준치로 많이 보는데 요거를 딱 봤을 때 이제 연봉이 9,100만 원 정도 되더라. 10억, 자, 0.1%가 연봉이 10억입니다. 10억. 자, 하위 80%의 연봉은 어느 정도냐? 통계 왜곡을 제외한 다수 직장인의 상황이 딱 여기에 해당을 하는데 이제 볼게요. 하위 80% 연봉이 3천만 원 안팎이에요. 야, 이게 그 3천만 원이면 딱 250이라는 얘기죠. 그쵸? 하위 80%가 월 한 250, 세전으로 250을 받고 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중위값은 말씀드렸죠. 285만 원입니다. 한 30만 원 정도 차이가 나요. 자, 그래서 전체 평균인 4,500만 원과는 큰 격차가 존재를 한다. 하위 80% 연봉. 이게 이제 3천만 원 안팎이다. 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뭐 250 버는 사람들이 이제 하위 80%가 되는 거죠. 우려 지점은 이제 뭐 당연히 뭐 계속 나오는 얘기인데 대기업하고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예요. 그리고 정규직, 비정규직 간 소득 차이. 이게 이제 뭐 일본이나 대만에 비해서도 더 계속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경기가 침체되니까 지금 이제 더 우려가 되는 거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원래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가 잘 돼야지 기본 그 임금 격차가 많이 줄어들 텐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현재 지금 실물 경기가 많이 안 좋죠. 이 실물 경기가 안 좋아져서 만약에 뭐 비정규직이나 중소기업 쪽에서 뭐 대량으로 해고, 실직을 한다.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에 이제 봉착을 한다. 그러면은 점점 더 이 임금 격차는 벌어지겠죠. 그냥 느낌이 오는 게 우리나라 그래도 반도체 산업은 잘 되고 있어가지고 그 반도체의 뭐 1차 벤더, 2차 벤더 뭐 그 밑에 이제 쭉 있는 이제 파생되는 그런 산업군, 이제 하도급 업체들, 이런 업체들은 그래도 계속 돈을 좀 벌겠지만, 대부분 지금 한국에서 주요로 이제 좀 돈을 벌던 업종들이 계속해서 경쟁력을 잃어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더 임금 격차가 벌어질 것 같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지금 저는 그 뭐 집값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항상 말씀드리는 게, 왜 이렇게 사람들이 이게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보고 있는 게 너무나 차이가 커지냐. 실제로 이렇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자, 이거는 이제 하고 뭐 이런 뭐 정책이 필요하다는데 사실은 의미는 없어요. 이거는 이제 의미는 없는 얘기인데 이제 조금 생각을 해보는 건 이런 거죠. 왜 이렇게 괴리나 격차가 클까? 실제로도 임금 소득자 사이에서도 저 격차가 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에 집을 보러 다니는 어떤 뭐 예를 들면 대기업 부부가 있다고 칠게요. 일반적인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는 부부가 그 대기업에 다니고 있는 부부들을 보면서 저 친구들은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세상에서 살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런 구조가 되니까 내가 지금 연봉이 한 3천만 원 정도, 뭐 한 4천 정도 돼. 4천 정도 되고 부부라고 해가지고 같이 이제 잘 모으고 있습니다. 근데 서울 집값은 왜 오르지? 그런 풍랑론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얘기 그거잖아요. 아니 무슨 평균 아파트, 서울 평균 뭐 아파트 값이 15억이래 18억이래 막 이런 얘기가 나오면 와, 아니 저게 어떻게 버텨? 저 가격이 저렇게 해서 사가지고 저걸 어떻게 버티는 거지? 이거 살 사람이 어딨어? 돈이 없는데 저걸 누가 사? 이게 이제 주요 풍랑론에서 논리인데, 뭐 사실 그 논리로 따지면은 뭐 그렇구나, 수요자가 없구나 이렇게 돼야 되지만 사실 수요자는 계속 있는 거거든요. 뭐 예를 들면 하이닉스에 다니는 부부다. 그러면 이번에 성과급, 물론 이제 세금이 많이 나가겠지만 뭐 성과급으로 해서 그냥 기본 2억 3억씩 받았다고 칠게요, 그냥. 그러면 2억 3억씩 받아서 부부가 둘이 다니고 있었으면 한 해 연봉을 제외하고도 성과급으로도 5억을 받았다고 칠게요. 그러면은 사실 서울에 있는 집 사죠. 그러니까 이런 괴리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는 사실은 이거는 그 한국이 자본주의가 성숙하기 시작한 시점이고, 아직까지는 내가 대기업에 다니면은 서울에 집을 살 수 있어. 이게 어떻게 보면 디폴트 값이 돼 있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부모님은 열심히 사시고 중견기업 다니시고 이렇게 했는데 서울에 집을 사셨거든요. 열심히 절약도 하시고 저축도 했고. 근데 지금은 생각을 바꿔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세계 각국의 대도시가 이제 자본주의가 기본적으로 많이 기간이 길어지고 진행이 되면은 사실 일반적인 회사를 다녀서는 뭐 심지어 대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집 사는 게 그 서울 도심지 같은 이런 대도시의 도심지에서는 많이 힘든 게 사실이거든요. 전 세계로 봐도. 그 다음에 이제 대부분 그래서 부모님이 지원을 해주거나 부모님이 원래 집을 갖고 있으셨던,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만 이제 버티는 거지, 이게 좀 생각을 좀 바꿀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전략을 다르게 세워야 된다. 뭐 주식을 하든 뭘 하든 해가지고 전략을 다르게 세우긴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많이 해요. 어쨌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지금 더 이런 게 굉장히 괴리가 극심하다고 생각해요. 이제 좀 이따가 뭐 서울 아파트 관련 얘기 또 조금 할 건데, 보다 보면은
아, 이렇게나 그 어떤 자산 시장에 대해서 보는 눈이 다르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자, 그다음에 서울 아파트 뭐 하죠?